전쟁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를 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제 정확히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 말을 잘못하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살려면 진짜 그 무지성?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그죠?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서 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안녕하세요. 이슈톡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슈톡 시간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어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서 이제 방역 차원에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좀 쓰고 촬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최근에 확진자 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촬영 자체는 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함께 해주는 조 전무님이 좀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촬영 일자는 좀 다르게 촬영을 할 거고요. 내용은 이제 그 두 분 다 늘 참여해주신 전무님 두 분 다 촬영하는데, 오늘은 강승희 전무님과 함께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어제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래서 금융시장도 완전 난리였고. 그거 난리였죠. 네, 어제 간만에, 저 사실 일하면서 긴장 잘 안 하는데 간만에 고객들 자산 보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손실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는. 저 낮에 그런 일이 있어서 밤에 그러면 더 큰일이다 그랬는데 또 밤에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내리지 말지. 3.5 마이너스에서 네, 플러스 플러스. 3.5 거의 3.4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수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럴 거면 그 손해본 고객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로스컷 생각도. 당한 거예요. 그럼 그 네. 손해본 거였더라. 네. 아쉽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포지션 구축을 조금 크게 가진 분들이 어제 주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쵸. 버틸 수 아니면 없으니까. 방향 자체가 좀 리스크에 많이 취약하게, 예를 들면 시작하게. 그 위험 자산만 담았는데 위험 자산 셀바이도 한쪽으로 다 쏠려서 담으니까 한 방에 몰림이 있었죠. 그래서 몇 분이 털리셨구나.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 혼돈, 원유 시장 혼돈이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정돈된 느낌이었고, 저는 사실은 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또 시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 연설 나오고 나서 리커버리가 확 다 돼버렸기 네. 때문에 근데 보긴 봐야죠. 아직도 어쨌든 수도가 탈환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나머지 제재들이 어떻게 파이널라이즈 될지는 모르는 상황들이니까 영국만 좀 삐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영국만 막 그런데 아무도 안 쳐다봐줘서 그러니까 역시 영국은 뭐 또 멀기도 하고 조금 되게 상징하는 바가 저는 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오늘 주제로 가기 전에 앞쪽 얘기가 좀 네네. 길어지는데, 나름 푸틴이 순서대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선전포고도 하고 침략하는 시간도 새벽부터 시작했거든요. 5시. 그래서 6.25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다행히 이제 일요일은 아니어서 그래도 푸틴은 좀 그것도 선전포고 받은 거 계엄령 선포 페이스북으로 한 거 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금 뭔가 달라진, 네. 그리고 러시아가 그래도 대국이구나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깡패죠. 그러면 안 되죠. 21세기인데 그냥 돈 주고 가서 사면 되지 왜 그죠. 쏴요. 뭔가 지금 푸틴이 추구하는 네. 뭐 정책이 키예프 공국에서 뭐 러시아 출발했다 이러면서 과거로 회귀이기 때문에 약간 레트로죠. 레트로. 굳이 표현하면 레트로. 아니 뭐 소비에트 때의 영광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올해의 어떤 투자 방향의 새로운 방향이 엔데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하는 새로운 방향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이제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주제 가져와 주셔서 이 부분 보면서 조금 앞으로 미래에 이게 사실 키거든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우려했던 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뭐 어떻게 올릴 거냐, 기존에 한 것처럼 그 유동성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게 되게 큰 테마였기 때문에 또 하나 변수가 더해져 있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전쟁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번 그 테이바 생각 그 월간 네. 주간 자료 내는 거에서도 전쟁은 나던 안 나던
예상할 수도 없고 네. 우리가 뭐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미국 경제나 이쪽에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전쟁 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나서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더 돼서 스태그플레이션 갈 거냐 말 거냐 경기 침체 갈 거냐 말 거냐가 훨씬 더 그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쪽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디다 얘기를 하면은 계속 몇 퍼센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올릴 확률 몇 퍼센트 이런 거 그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에 빅스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네. 이해도가 있고 했나. 아,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은 85년도서부터 페드 펀드 금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빨간 선 거놓은 게 한 2%쯤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리면 저는 그냥 그냥 뇌피셜로는 한 2% 정도까지 올리고서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저희 이제 선물하는 사람들은 차트 보잖아요. 네네네.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전형적으로. 네, 고점을 쭉 이게 아주 차분하게 낮추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고점을 베끼기는 좀 그래 보여서.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전혀 금리는 테크니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재미삼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금리를 몇 번 이상 할 거냐 이게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한 번에 빅 빅 샷 50 할 이렇게 거냐 아니냐. 했었는데 갑자기 좀 또 쑥 오늘 들어가는. 갑자기 전쟁 나고 나서 25로 확 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곧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그런 것도 오늘 조금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9년, 2008년도서부터 쭉 된 차트 좀 크게 그려놓은 차트가 있어요. 보시면은 빨간 선이 네. 이제 그 기준금리 타겟 레이트 어퍼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듣는 몇 프로, 몇 네. 프로, 네. 그러니까 25bp 이런 레이트가 빨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실제로 거래되는 페드 펀드 레이트예요. 은행 간. 그래서 그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거는 그 뒤쪽에 나오는데 그 뉴욕 연방은행에서 매일 발표되는 수신, 그러니까 예금 받는 금융기관들끼리 무담보로 일일 거래하는 레이트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게 FFER이라고 불리우는 레이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기관 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은행 예금 받아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냥 주고받는 레이트예요. 어, 그다음에 남으면 이제 페드한테 또 예치하는 거고.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짜 완전 제일 높은 은행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가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결정이 되라서 이게 이제 키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페드 펀드 퓨처스로 만든 뭐 예상되는 금리 인상 레이트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30일짜리 페드 펀드 퓨처스예요. 그리고 페드 펀드 퓨처스는 이제 그 우리가 거래한 가격에서 실제로 여기서 이펙티브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찍힌 거 30개 평균 내가지고 내가 거래한 가격이랑 빼기 해서 주고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0.07, 0.09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5bp라고 생각을 할 텐데 25bp가 아니에요. 왜냐면 리얼라이즈 실제로 거래된 이펙티브는 낮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3월은 높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쭉 올라갈 때 2.5까지 갈지, 1.75까지 갈지, 1.25, 0.25. 근데 2%까지 올라가려면 7번 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보면은 7번 정도 기준이 아닐까라고 그냥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6번, 7번? 저는 뭐 50bp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50bp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 보시면 페드 금리 모니터링 확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있어요. 뭐,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서 금리가 어느 레인지에 있을지. 그래 놓고 1.75에서 2%, 그 다음에 1.5에서 1.75% 이렇게 돼놓고 38.9%, 33.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한 건가 하면 금리 변동폭을 25bp라고 가정을 하고 선물 가격에서 금리를 뽑은 다음에 그걸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서 이항분포 하듯이 그걸 확률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뽑아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상돼서 나온 금리를 가지고 또 확률을 구해놓은 거죠. 어느 쪽에 더 붙었느냐를 가지고. 가능성을. 네,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막 변하면 얘도 막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펙티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확 팔 수도 있고 확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페드 펀드 개인들이 거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다 기관들끼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아비트러지 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한 방향으로 쏠리면
금리 갑자기 내려갔다가 내려가기도 확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오늘 그 우크라이나 사태 나고다더니 어제는 뭐 50bp 할 확률 뭐 60%라 그러고 이러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23%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심리가 변하니까. 변하니까.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확률이란 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그렇게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그 확률을 보시기보다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선물들이 쭉 있어요. 그죠? 네. 이게 페드 펀드 선물이에요. 한 달짜리 선물들.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HMUZ가 이제 3, 6, 9, 10이잖아요. 선물 네네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레이트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CME 그 페드와치 도구라는 게 있어요. CME 사이트에 가면은 요런 이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표가 있어요. 돼 있네요. 표가. 네. 네. 그래서 맨 위는 페드 펀드 선물이 쭉 있고요. 그걸 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한 이항 모델로 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낸 게 이런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이제 인베스팅닷컴이 됐든 페드가 됐든 끌고 가서 차트를 바꿔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로 데이터의 그 확률의 로 데이터는 어디 있냐? 이 페드 펀드 퓨처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페드 펀드 퓨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은 100 빼기 선물 가격. 네. 유로 달러랑 비슷하죠. 그죠? 예. 그렇게 계산을 그래서 연 금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연 금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교환하는 거는 30일 동안 실제 이펙티브로 거래한 페드 펀드 레이트를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그거랑 빼기 해가지고 노셔널 곱해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선물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평균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기초 자산이 페드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의 30일 평균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페드 펀드 금리 선물이 어떻게 돼 있나 보면은 내년 만기 3월물짜리 네. 보시면은 99.75예요. 그러면 100 빼기 99.75하면 25bp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은 25bp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3월 달 한 달 평균이 25bp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원래는 25bp보다 좀 낮아요. 왜냐하면 FOMC가 15일이잖아요. 네. 그럼 반이잖아요. 반까지는 절반.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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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데 여기서 25 나머지 반이 올라가니까 25에 있는 거죠 지금. 네. 원래 지금 여기서 25bp만 올려도 50bp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얘가 원래 99.5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99.5가 아닌 거죠. 왜? 반이니까. 여기는 50이 됐고 여기는 25니까. 그래서 그 반쯤 평균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선 거래가 99.75에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어쨌든 인상을 확실하게 했죠. 한 달 뒤에 거는. 네. 근데 뒤에서 이제 에비던스를 보시면 한 달 뒤에 인상할 거는 굉장히 잘 맞춰요. 페드 펀드가. 근데 저 뒷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네, 못 맞춰요. 미래다 보니까. 네, 미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만기는 98.4예요. 그럼 100 빼기 98.4 하면 네, 12월 달에 금리는 뭐 1.6 1.6 정도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이 올릴 수 그럼 많이 올린 거죠. 그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걸 아까 뭐 얘기한 확률로 계산해가지고 그 표를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그 주황색 선이 이제 페드 펀드 이펙티브예요. 실제 페드 실제 거래된 것들을 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0.08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푼 거죠. 은행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23년까지 6번에서 8번, 요즘, 지난번에 한 9번도 막 얘기 나왔는데 대부분은 6번에서 8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근거는 요 밑에 있는 요런 차트들이에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어디가 있고 2년 뒤에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걸 빼기 해보면 이런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확률도 계산해서 맨날 얘기하고 뭐 50대 할 거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다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맨날 변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쵸. 잘 맞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맞았었나? 네. 그래서 이제 옛날로 가보려고 그래요. 옛날로 가보면 94년도에서 95년도에 금리가 올랐어요. 여기 네. 1번 구간이에요. 90에서 91년 동안의 불황이어서 이 선이 이제 그 페드에서 생각하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회색 선이잖아요. 매번 네, 나오잖아요. 네. 페드 그 프레드 데이 차트들 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불황이어서 밑으로 내려가요. 금리를 낮췄죠. 그랬더니 여기서 1번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네, 네. 근데 이때는 시장의 기대치라는 걸 관리하지 않았어요, 페드가.
지금은 시장 기대치라는 걸 관리를 해요. 그리고 연준이 자기 봐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팍팍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빨리 올렸어요, 금리를. 그래서 그 실제를 한번 보시면,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때도 이제 페드 펀드 퓨처스가 있어서 페드 펀드 퓨처스가 이렇게 쭉 인플라이드 지금 되는 것처럼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1월 달에 보면. 네네. 그러면은 지금 3%인데 다음 한 달 뒤에 올리겠네? 라는 게 반영이 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1년 반 네. 정도 지났어도 1년 2개월 지났어도 한 4.25 정도 되겠네. 아까 그쵸. 저희가 1 빼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는데 리얼로 지나서 이제 지난 다음 걸 갖다 얹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실제로는 더 좀 많이 차이가 올라요. 벌어지는 거죠. 파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밑에도 여기 그 CME 자료인데 그 자료에서도 보면은 거의 한 달 전에 올리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는 인플라이드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거. 첫 번째 한 달.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 거기는 그래도 맞췄다. 확실하게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그거 정도는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금리를 막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는 100bp짜리도 올린 적도 있어요. 여기 중간에 쭉 올라오면 100bp쯤 돼요. 많이 올렸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뭐 2번 올린 거, 뭐 50bp씩 2번 팍팍 있으니까 이렇게 막 올리니까 6까지 너무 빨리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5.25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다시 내렸다 다시 올렸어요. 뒤에 보시면 자기도 막 갈팡질팡 자기도 한 갈팡질팡 한 거죠. 옛날이니까 이미 예. 벌써.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번 이제 또 금리 인상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99년에서 200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98년도에 97년도? 98년도죠. 이제 외환위기 나오고 러시아 채무 불이행 나오고 러시아 지금 또 전쟁 났지만 이 당시에 또 채무 불이행이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 모라토리움 선언. 예. 그거 모라토리움 나면서 미국에서 LTCM 헤지 펀드가 막 마이런 숄즈 뭐 이런 마이런 숄즈 맞나요? 그 노벨상 타신 분들이 회사를 만든 헤지 펀드예요. 그래서 전 헤지 펀드 뭐 몇십 프로를 AUM을 가져간 이자율 글로벌 픽스드 인컴 헤지 펀드였거든요. 파산했어요. 러시아 모라토리움 러시아 때문에. 네, 러시아 모라토리움 파산 나면서 침체로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와장창 내렸어요. 근데 와장창이라 그래봐야 5.5에서 4.75. 뭐 4.75 정도로 쭉 낮췄어요. 네, 쭉 낮췄고 보시면 2번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쵸. 근데 쭉 내리는 게 이때 당시에는 되게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렸죠, 그죠? 그렇죠. 99년 6월부터. 그러면 이제 요때 올리는 타이밍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4.75에서 5.25까지 예상을 했는데 실제 올라간 건 4.75에서 6.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 뒤는 거의 맞췄어요. 거의 맞췄는데. 네, 뒤에는 125bp 차이가 나죠. 예상은 5.25였는데 실제 올린 건 6.5였어요. 그러니까 125bp나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닷컴 버블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렇구나. 쭉 올린 다음에 뭔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약간 느끼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올리는 상황이 2004년에서 2006년이었어요. 그때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싸하게 올라갔죠. 그림 딱 보셔도 크게 올라갔죠. 네,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닷컴 버블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85%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기업 투자 위축되고 그 다음에 부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엉망이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 불황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왕창 내려갔죠. 그죠? 3번 동그라미 치고 왼쪽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갔잖아요. 쭉 내려갔죠. 계속 내렸던 거죠. 그리고 옆으로 쭉 간 거죠, 지금. 이런 상태로 갔는데 이제 이때부터 조금 스탠스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옐런 그린스판이 뭐 그때 주가 빠지기 전에 뭐 비이성적 이레이셔널 이슈버런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단어들 막 유행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터졌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린스판이 잘했다면 잘한 거가 뭐냐면 이제 약간의 자기 의도를 시장에 흘려요. 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지 마음대로 빵빵 해버렸는데 이때부터는 나 올릴지도 모른다. 준비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의도를 시장에 알려서 임팩트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5%에서 1%까지 낮춘 다음에 계속 간 거죠. 2004년도까지. 그랬는데 이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제 또 올려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1%에서 5.25까지 올렸어요. 오우, 싸하죠. 네.
싸한데 이번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물음표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올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들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뭐 네. 몇 번 올린다 이런 거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들 나오는 거에 따라서 페드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파웰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달 뒤에 올릴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은데 25는 확실한데 그 다음부터 계속 몇 번을 올릴지는 보면서 하겠다. 그렇죠. 보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정해놓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은 흔들린다. 그거의 원인도 결국은 페드펀드 퓨처스에서도 계속 과거에도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뒤에 거는 맞힌 적이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맞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 거 금리는 결국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보통은 2년짜리 금리면 2년째 국채랑 비교해서 이쪽 페드 펀드를 그쯤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뭔가 벤치마크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움직임에 따라서 페드 펀드 퓨처스도 자꾸 고근처로 어디로 가는 왔다 거죠.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평균 내면 계산하면 나오니까. 기준점이 필요한 네, 거네요.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04년에서 2006년도를 올릴 때도 미리 알렸고 네네. 미리 알려놨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년까지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의 앞에까지는 비슷해요. 거의 이렇게 잘 맞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뒤로는 안 맞는 거죠. 네. 거기다가 17번을 연속해서 금리 인상할 거라고는 솔직히 아무 생각 못했을 생각 안 했겠죠. 것 못했겠죠. 같죠. 못했겠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올려서 5.25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가 하면 제일 무시무시했던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올리면 이런 터진다.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레슨을 지금 이제 저희는 이게 지난 걸 보고 있지만 네. 페드는 이걸 얼마나 이거 그 연구를 했겠어요. 하고 있겠죠. 네. 했겠죠 이미. 그래서 이제 생각을 다 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옛날에 이렇게 막 올려봤더니 이렇게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좋을 일을 시키는 거가 아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드 그 사이트 네네. 들어가서 그걸 쫙 보시면은 거기에 페드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아메리칸 네. 미국 사람을 위한다고 돼 있어요. 미국 국민을 위한다. 예. 자기네가 목적을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 거지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의 나라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네, 네. 내 나라 국민을 가장 어떻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런 금리 결정을 한다. 이게 전제를 딱 깔아놔요. 계속. 그러니까 누구의 내가 이제 독립적이다 이거죠. 자기는 뭐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하지만 난 독립적이고 그쵸. 너네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곳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올린 다음에 서브프라임 맞고 2007년도에 맞았죠. 네. 그러고 나서 리만 파산하고 그러고 나서는 진짜 급속하게 내렸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옆으로 기죠. 그쵸. 0.25로 계속 올리지도 않고. 네, 올리지도 않고 그래 놓고 이때 한 게 이제 계속 페드가 시장의 기대치를 관리한다는 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 그린스판 때는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내 정책도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하는. 네, 더 그러면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페드 푸시죠. 음. 빠지면 어차피 뭐 페드가 해줄 텐데 예, 이런 거죠 이제 금리 안 올리고 그냥 금리 좋아지면 좀 올리고 이런 걸 잘하네 뭐 버벌도 좀 해주고 그래서 그쵸. 결국 주가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탔죠. 계속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페드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부분 그리고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임팩트가 한 번에 안 오게 하는 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보시면은 블러드랑 이런 분들은 뭐 50bp 얘기하고 막 QT도 계속 빨리 해야 된다고 대차 대표 축소도 빨리 해야 된다고 네. 막 난리를 치는데 또 이쪽에서 아닌 사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주가나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랑 미리 짜고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맞습니다. 리만 때 0% 갈 때 깜짝 그거 말고는 네. 거의 예상에 맞았어요. 네. 이제 임박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이후에 하고 나서 4번 쪽으로 가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올렸어요. 네. 이때 0.25에서 2.375까지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375 이게 소수점이 다르게 보이는 게 25bp보다 더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 좀 안 맞아졌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은 25냐 50이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쭉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50도 움직이고 움직였지만 점점 움직임의 폭이 작아지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금리가 5하고 10 이럴 때는 1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쵸.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0.25인데 10%씩 움직이면 그쵸.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1% 올리면 4배 올리는 거예요. 그쵸. 4x예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25bp만 올려도 2x예요. 2배 올린 거잖아요. 그쵸, 배수로 그쵸.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블러드 해서 뭐 50pp가 된다 안 된다 뭐 얘기는 한데 제 생각은 아니 그냥 25 계속 올리면 되는데 왜 꼭 여기서 25를 올려서 이렇게 50.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느냐 이유가 별로 없다 그쵸, 라는 게 그쵸. 이제 저의 논리였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50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한 25를 하지 않겠냐 그리고 해도 계속하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 차트를 보면 그 올린 트랙을 보면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하는 거고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그쵸, 그래서 25 계속 할 건지 아닌지는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한 번에 50을 올릴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올린다면 25일 것이다. 그러니까 3월에는 그쵸. 25를 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25일 때 네.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 올릴 때 한 번 딱 올린 다음에 쭉 안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패드 펀드는 오히려 처음으로 기대는 더 올리는 걸로, 더 올리는 걸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안 올렸어요. 쭉 안 올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11월부터 한 번씩 빵빵빵빵 튀겨서 올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과 같아졌어요. 한 1년까지 조금 뒤? 그렇죠. 예, 1년 좀 넘게 지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맞춰진 상태가 됐죠. 그쵸.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여기는 0.25에서 1까지 올렸으면 4배인데 옆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 다시 또 25bp씩 빵빵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작은 0.125 단위로 그쵸. 올리는 것도 들어갔고. 들어갔고. 예,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스텝이라 그랬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름도.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천천히 올라가게 하려고 이제 더 조금씩 올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임팩트를 줄이려고.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 50? 이건 그거는 좀 좀 아닌 것 같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은 끝쪽을 보면은 이제 75 벌어졌어요. 75bp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상한 거랑 지금 2년 뒤에 거 뭐 이런 거 예상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맞힐 수 있으면 채권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맞으니까. 무조건 맞으니까. 이게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이게 딱 맞으면 2년짜리 채권 이거대로 매매하면 무조건 돈을 벌죠. 무조건 돈을 벌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맞을 일이 없죠. 근데 이거를 땡겨다가 자꾸 뭐 몇 번을 한다, 뭐 몇 퍼센트다. 그냥 뉴스거리가 없어서 하는 것 같은. 그렇죠. 이때도 맞아요. 처음에 0.25 올리고 그 다음은 올릴 거라고 예상을 몇 번을 걸쳐서 했는데 뭐 연준이 지켜보겠다. 몇 미리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때 거의 막판에 2016년쯤 돼서는 신호가 하나 더 있었죠. 연준이 얘기한 게 물가랑 고용이었는데 고용은 이미 왔는데 물가가 안 오니까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아니야 그래도 올릴 거야 하다가 진짜 말한 대로 하나 보다부터가 이제 그 다음부터였던 것 같고 디플레와의 전쟁이라는 둥 인플레가 필요하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했댔었는데 지금은 그쵸, 갑자기 그쵸. 인플레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뒤쪽에 빨리 올린 건 이렇게 연타로 올릴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 그쵸, 좀 그쵸, 그런 것도 느낌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도 막 갑자기 쇼킹한 이런 액션은 많이 줄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들 중에 채권, 국채 금리 거래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대부분 국채가 이렇게 막 생각보다 변동성이 있지만 매일매일은 조금 평온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있죠. 좀 잔잔한 맛에도 하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 빅스텝 움직임이 있으면 한번 그 선물 거래한 고객들이 한 방에 잃는 그게 있거든요. 그쵸. 조금 벌다가 한 번에 역으로 잡아서 확 잃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자에 요 2016년, 17년 요 때는 좀 그런 게 덜했던 것 같고 사실 마켓에
큰 손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이 어. 채권 금리를 거래하는 큰 게 거래하는 고객이 있어서 제 고객은 아니었는데 아쉽게 그 잘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썰이. 그래서 요때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말씀 헤드 퓨처스가 이렇게 네. 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그게 그나마 좀 잘 맞았죠, 앞에보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채권 금리는 아까 차트 보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채권을 매수했으면 쭉 쭉 버셨죠. 네. 그렇죠. 가격이랑 금리가 거꾸로 거꾸로니까. 가니까.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이랑 비슷한 면도 금리를 보면 주식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를 때는 25, 50 이렇게 갔는데 사고가 터져요. 픽 내려와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번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쩌다가 훅이 있는데 네. 무조건 사야 돼. 그쵸. 이렇게 잔잔해.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채권 그쵸, 하시는 그쵸. 분은 현물 하시는 분들의 그 채권 매수 포지션에 대한 사랑은 그 쇼 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단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내려가니까 손실이 너무 큰 거죠. 그쵸, 그게 잘리는 거죠. 네. 네. 파생인들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남들은 다 뭐 이제 금리 내려갑니다 안 하고 올라갑니다 하면서 숏을 쳐놓거나 이러는 거죠. 수압이나 선물로. 네. 그랬다가 이게 휙 갈 때 리얼라이즈 되잖아요. 이것도 네. 파생 상품이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너 이런 거 왜 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다 제끼고. 제끼니까 끝까지는 아닙니다. 뭐 손실한도 걸렸어도 버티면 안 망합니다. 회사는 뭐 이자 들어옵니다. 막투막이 뭐 중요한가요?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채권은 채권 매니저는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바이앤홀드. 뭐 그냥 만기까지 갖고 가면은 네. 되니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네. 있을 수 있죠. 예. 그 생각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지금 뭐 20, 3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했다면. 왜냐면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올리지만 이게 제자리 갖다 놓잖아요. 내려오는 건 빨리.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더 큰 거죠. 그쵸. 이거는 버티면은 조금 죽잖아요. 손실이 2, 3, 4, 5 이렇게 나다가 퉁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권 매니저분들은 대부분 롱 바이어스 돼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22년도 말까지 맨 앞에서 봤던 네. 이제 그림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12월물 같은 경우 보시면 98.44 이게 23일 날 전쟁 나기 전날 선물 가격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서 얼마 안 움직였더라고요. 앞에 거는 1, 2포인트, 그러니까 1, 2bp밖에 안 움직였고 내년 거 12월물은 한 3, 4bp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인플레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도 반영이 된 것 반영이 같네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전쟁 난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가는 건 반대로 가는 일이 아니니까.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딱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해보면 이제 12월물 같은 경우는 1.56, 그래서 한 5번 정도 인상. 그러면 지금부터 12월이니까 한 6, 7개월? 아니죠. 한 9개월 남은 9개월, 거잖아요. 예. 3월은 아직 3월 안 됐지만 거의 다 10달, 됐으니까. 10달 남았다 치고 그러면 10달 정도까지는 예상 가능하다고 치면 한 1.5 정도까지 올린다고 치면 지금부터 이제 5번 정도는 가능하다. 그쵸.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가 아직 안 됐잖아요. 2 돼야 이렇게 하락 트렌드에 적정한 레벨이니까. 그럼 2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걱정할 일이고, 아직은 모른다. 네네.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12월물은 2.19예요. 생각보다 높죠, 그죠? 높네요. 네. 23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높고 더 이제 드라마틱한 건 여기 25년물 보시면 네. 98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롱텀 쪽에서는 이제 그 페드 펀드 레이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만 결국 맨 뒤에 3년, 4년 뒤에 가면 다시 내려온다라는 내려온다. 가정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미국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을 수 있나?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비슷하게 이렇게 플랫하게 그러네요. 가지면 될 일인데 플랫하게 안 갔잖아요. 거의 한 50bp, 한 그쵸. 40bp 차이 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내리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늘 내용만 설명을 들었는데 앞에 차트를 보니까 네. 한 2년, 3년 꾸준히 올린 다음에는 뭐가 터져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앞에 뭐 가장 직전은 코로나였고 코로나였죠. 그 전은 리만 그 일본이었고. 사태였고 네. 그 전에 뭐였죠? 닷컴 버블이었고 네.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아시아 크라이시스. 네. 뭐. 그 보면 그냥
느낌상 지금 패턴이 똑같으니까 25년쯤 되면 뭐 터지겠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2% 정도면 됐다고 말씀드린 네. 게 국민을 위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목표는 안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네. 부담되지 않게. 과도하게 올리지 않을 거라는 은연중에 그 페드의 뉘앙스 아니면 그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인플레가 진짜 뭐 10 됐는데 금리를 2로 해놓기는 좀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도 결국은 이제 유가 뭐 이런 부분들, 가스 밀 ETF 대박 났어요. 그럴 것 같아요. 대박 났어요. 러시아 밀이 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30% 영향이 40%여서 저렇게 되면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밀 ETF들 대박 났고요. 빵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밀가루 값이 올라서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은 전쟁 난다 그럴 때 밀 ETF를 샀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저도 주변에 그 전쟁 전날 만난 분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네. 뭐 차관을 참 잘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배울 점이 있는 게 그 미리 차트 보면은 과거에 한번 2010 몇 년에 한번 엄청 팍 뛰는데 그때 시발점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수출 안 한다 하면서 한번 확 크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딱 패턴이 맞거든요. 지금 구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선물 시장에서는 네. 뭐 상황이 어땠던지 간에 네. 돈 벌 기회들은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같이 이제 아침에 막 전쟁 나고 빠질 때 막 무슨 러시아 주가 지수 RUSL 레버리지더라고요. 그것도 또 2배짜리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그러고 봤더니 마이너스 52%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내려가는. 주가지수 선물인 주가지수 ETF인데 근데, 예. 아무리 2X래지만 예,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훅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막 이제 뭐 많이 단톡방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 나와가지고 이제 산 밀어 분들도 올리- 있고 예. 예. 뭐 그냥 이만큼 저도 사보고 뭐 해봤는데 그냥 뭔가 이제 재미삼아 2시간 만에 30%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박이다. 이제 새 가슴이라서 아무리 조금이어도 그냥 재미삼아 한 거니까 그냥 버리고 나오는데 야 그래서 코인보다 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코인 같은 수준의 움직임이 어제는 있었던 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잤는데 아침한테 이제 나스닥은 그렇죠. 여기였거든요. 그거 볼 때만 해도. 그런데 다시 점프해서 올라와. 점프해서 쫙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이슈톡 하면서 그때그때 있는 거 얘기를 하는데 참 시장을 예상한다는 거는 어려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솔직히 매수를 한다는 것도 왜냐면 이제 그 전쟁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를 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정확히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 말을 잘못하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면 진짜 그 무지성?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서 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리서치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자기의 논리가 맞는 게 중요하지. 방향은 자기도 모른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진짜 저는 어제 좀 느낀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길래 원래 이제 올해 이 일을 하다 보면 듣는 뭐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려오는 칼날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손이 잘린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막내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좀 싸진 김에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손 잘린다 그랬는데 오늘 마침 출근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애들 보고 사라고 그럴 걸. 그래서 이게 그 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안 맞는 시장에 또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 나중에 올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저희 이슈톡 하시면서 전무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이게 다 망가졌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제 조건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아무리 미국이어도 러시아,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 의미로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 군사력으로도 2차 세계대전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게 그때는 연합군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거의 전쟁 개념을 봤을 때 미국 혼자 상대해야 되잖아요. 뭐 이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근데 약간 바이든의 코멘트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 이제 그 경찰은 아니야. 그렇죠. 트럼프 때도 그랬고 네. 나는 경찰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근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위상이 엄청 떨어진 떨어진 거죠. 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원래 안 좋은 거지만 반에 확실히 일진이 있으면 그렇죠.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다자간 일진이 생기면 이제 그냥 일반 학부들은 피곤하거든요. 저 옆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이 네.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보면은 아 유럽이 이제는 자기 역할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뭔가 유럽이 역할을 했으면 푸틴도 고민했을 텐데 유럽이 뭔가 역할을 못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두 군데서 전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라크랑 아프간 했을 때도 그러니까 두 군데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도 계속 거슬리고 푸틴도 거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미래에 지금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유럽도 뭔가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변화를 안 가지면 이제 러시아가 더 득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전쟁 계속하면 러시아 막을 수 있는 유럽 국가는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유럽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토나 유엔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나토나 유엔 같은 경우도 일단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걸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거기에서 일단 뭐 유엔 가면 소련이 안 된다고 끝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도 오늘 애매하게 또 스탠스를 취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 고민이 되죠. 이제. 예, 중국은 이제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러시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만약에 대만이나 거의 이제 그 위성 국가들 네. 침공 자기들이 하고 싶을 자기 때 나라 할 때 명분이 없고. 명분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고 바이든 인터뷰 할 때도 안 했어요. 네. 중국 얘기 딱 했는데 노코멘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바이든도 골치 아프죠. 중국만 상대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바이든이 트럼프에 이어봐서 중국만 패야 되는데 네, 새로운 한 명이 더 생긴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미국이 유럽 대신 군사를 지켜준 거를 유럽은 이제 경제 부흥에 썬 건데 이제는 스스로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 나토는 어쨌든 여러 명이 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결국 기존에도 뭐 동맹국들 전쟁한 거 보면은 미국이 시키는 거에 다 따라서 간 거잖아요. 걸프전도 보면 주축은 미국이고 같이 참여한 거지만 그쵸. 저 다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한다 어려운 문제일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친구들끼리 있으면 의사결정이 잘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쵸. 뭔가 중요한 문제일수록 네, 맞습니다. 놀러 가는 거 말고는 그렇게 또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에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 쇼킹한 하루였던 것 같고 그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측면에서만 보면 좀 뭐 아까 서두에 고객분들 중에 돈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드렸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가 연계된 상품이 엄청 많거든요. 에너지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밀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1대1로의 유럽 들어가는 관문이 우크라이나였는데 이게 러시아가 되면 아무리 친한 국가지만 또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올해 예상했던 원자재 인플레 부분이 더 이제 좀 취약하달까? 물음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렵죠, 그죠? 그렇죠. 인플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아까 뭐 앞에 한 6개월, 1년까지는 25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네. 몇 번 더 갈지 아까 길게 그렇죠. 가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알 수 뒤에 어디까지 올릴지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틀렸을 수 있다.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요. 너무 낮다, 너무 높다라는 관념은 지금은 버리고 이제 접근해야 된다. 네. 그 제일 좋은 예가 원유 마이너스 갔을 때 10불에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지금 90불, 100불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 맞을 수 있는데 그때도 10불부터 다 쫙 올라갔거든요. 틀렸다는 거는 빨리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더 생겼다. 이제 잘 타면 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는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고객 동향이 몇 년 중에 좀 액티브하거든요.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좀 관심도 기울이고 찬스가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니까 저희 걸 시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하나 뭐 그냥 더 첨언으로 드리면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개수를 줄여서 그렇죠. 리스크 움직이는 폭을 줄여놓지 않으면 마진콜을 바로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변동성이 낮을 때 자기가 뭐 10계약씩 했었으면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지금 변동성- 하나나 두 개로 줄이는 게 맞죠. 변동성 사이즈 대비로 줄이던지 아니면 장이 윗이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줄이던지 해서 그 좀 줄여서 맞습니다. 관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좋은 예가 있었죠. 내려갈 때 손실로 털렸으면 끝인데 버텼으면 그쵸. 어쨌든 다시 또 시작할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보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부분 되게 공감대도 있고 다음 또 우리 시간 준비할 때는 또 더 재밌는 얘기 뭐 되게 나올 만한 소재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액티브한 한 해로 출발한다. 그리고 테마도 원래 생각했던 거랑 좀 바뀌니까 이렇게 뭐랄까 어떤 컨텐츠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데 전쟁 자체는 좀 투자나 이런 걸로 좀 재밌는 한 해로 출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 주셔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